길 위에서 나를 만나다. 정선 가는 길. 잠시 장마 소강 상태인 틈을 이용해서 무조건 아이를 차례 태우고 시동을 걸었다. 오랜만에 타는 고속도로라 길은 외길이지만 낯선 건 어쩔 수 없는 길치 탓이라 여기며 피서객 속에 같이 묻혀 시속 40km로 강원도행을 감행했다. 이미 지난주에 장마는 정선을 치고 평창강 옆 야산 중턱에 모신 친정아버지 산소까지 반쯤 무너뜨린 후 잠시 휴식을 취하는 중이었다. 목적지는 현재 친정엄마가 계시는 정선이었다. 작은 트럭으로 짐을 실어 조금 더 높은 지대에 사는 아는 분의 집으로 옮겨 사흘을 지냈다는 말을 들으니 걱정과 아울러 안심이 되긴 했지만 융통성이라고는 눈꽃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친정엄마의 고집을 생각하니 내심 입술이 비틀리고 우라가 치밀었다. 굳이 정성 골짜기에 박혀 조용히 살고 싶다니. 그게 어디 고희 노인네가 부릴 고집이란 말인가. 젊고 창창한 금싸르기 같은 아들 셋 다 팽개치고 두 손 두 발 멀쩡한데 왜 내가 아들 덕을 보고 딸 눈치 보며 같이 사냐고 으름장을 놓을 때부터 알아봤다. 손위 시누이를 형님도 아니고 언니라고 부르는 올케들. 그것도 감히 저희들 시누이가 성질머리 하나는 어디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고약하다는 걸 알면서도 지들 어여뻐 하는 줄은 알고 손이 시누이한테 10%의 경어와 90%의 반말을 섞었으며 갖은 아양과 애교를 떨며 같이 놀자고 덤비는 간 큰 올케들이 서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어하는 분위기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집을 부리시는 걸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손주 녀석들 엉덩이나 토닥거리면서 며느리들이 해주는 따신 밥 드시며 친구분들이랑 어울려 찜질방이나 다니시고 하면 세상 편할 텐데 그 속을 알다가도 모를 일이니 정선 구석에 홀로 기거하시는 친정엄마의 진위를 헤아려 보려 들자면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사시다 당신 앞으로 연금 남겨두시고 돌아가신 남편 덕에 자식들 용돈까지 줘가며 목에 힘을 주고 사시는 친정엄마의 당당함이 다행이라고 생각될 때가 더 많지만 가끔은 도가 넘치는 자존심 지키기가 내 눈살을 찌푸리게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다. 출발했어요. 서너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저녁 8시쯤에 도착할 거니 걱정 마시고 저녁 먹고 계세요. 차가 많아서 천천히 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 말을 귀에 담지도 않으셨는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애 아빠 먹을 밑반찬은 김치는 챙겨놨으며 집안 정리는 깨끗하게 해놨는지 일주일 동안 혼자도 잘 생활하게 해주고 떠난 건지 등을 빠른 어조로 시시콜콜하게 최소한 나한테는 그런 걱정들이 시시콜콜한 잔소리로 여겨질 뿐인데 늘어놓으시는 엄마가 갑자기 짜증이 나서 길이 뚫려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변명을 하며 부랴부랴 전화를 끊는다. 11월 중순까지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매일 일을 해야 하는 남편은 이번에도 당연히 집에 혼자 남았다. 다행히도 사먹는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서 나는 남편의 식사 준비를 미리 해놓고 올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혼자 두고 온 남편에게 엄마가 걱정하시는 것만큼 신경이 쓰이거나 미안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다. 남편은 이제 내일부터 혼자 일어나 출근을 하고 동네 김밥집에서 참치김밥 2줄을 사 운전 중에 씹으며 갈 것이고 점심은 편의점이나 빵집에서 파는 샌드위치로 때울 것이다. 도중에 저녁을 먹을 시간이 없으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거의 새벽 3번 국도에 있는 오모리 식당에서 손짜장이나 오모리찌개를 사 먹겠지.
혼자 남겨져 집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전혀 불만이 없는 남편의 표정에는 아이와 아내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 해방된 것에 대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묘한 기대감까지 엿보였다. 아니, 엿보인 게 아니라 도저히 참지 못하고 입 밖으로 내뱉었지만 나는 전혀 불쾌하지 않았다. 와우, 일주일 동안 나 혼자 사는 거야? 공기 좋은 정선에서 요양 잘하고 돌아와서는 아프다는 소리나 하지 마. 난 혼자 있어도 잘 챙겨 먹으니까 걱정이란 붙들어매셔. 내 생활에 거의 간섭을 하지 않는 남편의 마인드는 연애를 할 때나 6년 동안의 계약 결혼 시기에나 아이를 낳고 함께 살아온 근 20년 동안 변함이 없다. 처음엔 그런 남편이 무심해 보이기도 하고 그의 애정을 의심하기도 하며 섭섭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나에 대한 그의 최고의 배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는 결혼 후에도 자유로운 내 삶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나는 살면서 점점 뻣뻣하고 매력없는 억센 여자로 변해가고 있는데도 남편은 여전히 젊은 시절 내게 페미니즘 문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 물론 가끔은 내가 밖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도중에도 전화를 해서 꼭 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싶다고 억지로 부려 도중에 집에 들어오게 한다거나 직장 모임 때 다른 부인들보다 앞서 잘난 척을 하지 말고 얌전하게 앉아있으라고 한다거나 벗어놓은 옷이나 양말 따위를 제대로 세탁해 놓지 않고 방이나 거실에 그대로 벗어나서 나로 하여금 궁시렁거리게 만들기도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아직도 변함없이 다림질은 자기 스스로 한다거나 바느질이나 재봉질도 잘해서 아이와 내 옷까지 알아서 잘 손봐주는 일. 밥을 꼬박꼬박 챙겨주지 않아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주는 일. 내게 밤늦게까지 이런저런 모임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거나 심지어는 자기 퇴근 후 새벽 2시에 나가서 아침까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귀가를 해도 전혀 불만스러워하지 않는 일 등을 생각해보면 그는 결혼 전에 자신의 생각을 잘 지켜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남자는 그래도 되는데 여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일은 그에게는 없는 것 같다. 가끔 부부싸움을 할 때면 남편이 늘 내게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나의 변한 모습에 대한 질책이다. 당신 늙었어. 아줌마의 부정적인 모습을 하나씩 익혀가고 있다고. 당신이 20대 때의 그 마음으로 살아준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몸은 변해도 괜찮아. 당연한 거지. 하지만 마인드는 늙으면 안 돼. 그런 유부남인 그를 누군가가 당돌하게 사랑하게 된다면 나는 약이 올라 펄펄 뛰겠지만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한 여자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도 나처럼 내 남편을 사랑할 만해. 내 남편은 나 말고 다른 여자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남자 같거든. 그러니 딱 한 번만 당신을 용서하겠어. 당신 잘못만은 아니잖아? 라고. 남편은 지금쯤 늦은 점심을 먹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 제일 바쁜 토요일이니까 어쩌면 시간을 내지 못해 차 안에서 비스킷이나 햄버거를 씻고 있을지도. 방금 3번째 길의 뚫림과 막힘을 궁금해하는 남편의 전화벨 소리. 남편에 대한 상념 속에서 우두커니 서서 비실비실 웃고 있는 나를 본다.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었을까? 여주 휴게소까지 도로의 차는 계속 느린 속도로 기어갔고 나는 휴게소에서 아이를 위해 호두과자와 음료수를 샀다. 아이는 지쳐서 이미 잠든 상태였지만 지금 자기가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뭔가 설레임을 갖고 있는 듯 계속 쪼잘쪼잘 떠들어댔다. 내릴래? 아니요. 엄마가 호두과자라 사다 주세요. 왜? 화장실에 다녀와야지. 아니요. 귀찮아요. 그래도 오줌 넣어. 앞으로 휴게소에 안 들릴 거야. 한번 힐끔 쳐다보더니
그때서야 아이는 끙 일부러 목맨 콧소리를 내더니 알았다며 차에서 따라 내렸다. 아이는 유난히도 아빠를 따른다. 새벽 2시나 돼야 퇴근하는 아빠를 기다렸다가 30분이라도 놀다 자고 싶어서 눈이 빨개지도록 비벼대면서도 잠이 안 온다고 거짓말을 한다. 나는 요즘 아이와 치열하게 전쟁 중이다. 잠시 휴전을 하고 지금 우리는 일주일만 다정하게 지내보자고 무건의 협상을 마친 셈이다. 아이는 꽤 많은 학교에 수업을 받는다. 일주일에 2번 논술, 3번 수학, 2번 일본어 회화, 윤선생 영어, 학습지로 구몬 수학과 과학, 눈높이 사회, 5년째 변함없이 일주일에 1번 3시간짜리 미술 과외, 새로 시작한 3번짜리 컴퓨터 그룹 학습, 그리고 바둑까지. 뭔가 1-2개 더 있는 것 같은데 잘 생각이 나질 않는다. 생각하는 와중에 아이가 저 멀리서 양손에 음식물을 들고 느린 걸음으로 좌우를 둘러보며 나를 찾고 있었다. 나는 휴게실 밖 의자에 앉아서 호두 과자와 음료수를 사들고 어정거리며 풀어진 모습으로 사람들 틈을 헤집으며 내 쪽으로 걸어오는 아이를 보면서 일주일 동안 녀석도 자기 나름대로의 자유를 만끽할 생각으로 다소 흥분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외할머니 앞에서는 절대로 엄마가 공부를 하라고 잔소리를 하거나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과외 학습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쯤은 당연히 알고 있을 터였다. 뭘 그렇게 많이 시키느냐고 남편이 심드렁하게 잔소리를 할 때면 나는 늘 과외 학습을 받는 것이 10가지 정도나 되는 것은 내 탓이 아니라고. 내가 억지로 시키는 건 내가 가르치는 논술 하나밖에 없다고 억지를 부리지만 남의 애들 가르친다고 내 애한테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내가 한심해서 오히려 더 오버하는 거라는 걸 내 자신은 알고 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아이는 과학만화인 Y를 펴든다. 애니메이션 작가가 되겠다고 4학년 때까지는 변함없이 미래의 꿈을 지켜오더니 5학년이 되면서 유난히 과학 분야에 관심을 보였고 과학서적을 보는 것 자체를 즐길 줄 아는 아이가 되면서 꿈이 바뀌었어요 하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걸 보면 왠지 그동안 속은 느낌이 들기도 했다. 지난주에는 무슨 퀴즈 프로그램에서 과학 용어를 맞추는 문제가 나왔는데 1,000만 원까지 상금이 올라간 상태에서도 출연자들이 못 맞춘 문제였다. 나는 빈정대듯이 너도 모르지 하고 툭 쳤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그리스어로 희한한 낱말을 말하면서 아니면 말고 하며 심드렁하게 답을 말했는데 기도한 척에 녀석이 말한 것이 정답이어서 내가 민망해 혼난 후로는 사실 좀 내 야쿠가 죽어있는 상태다. 왠지 속은 느낌이 드는 것은 애니메이션 작가가 되겠다고 해서 변함없이 쉬지 않고 미술 과외를 시켰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늦은 6시경이었지만 여름 태양빛은 여전히 뜨거웠고 잠시 세워뒀던 차 안의 공기는 이미 적당히 데워진 뒤라서 에어컨을 켠 채 창문을 열고 다시 길 위에 올라섰다. 의외로 차는 속도를 더 높일 수 있을 만큼 앞차와의 거리가 멀어졌다. 햇빛은 뜨거웠지만 바람은 시원하게 느껴졌다. 이대로만 가면 2시간 남짓 걸려서 평창까지는 도착할 수 있으리라. 흘낏 넘겨다본 아들의 얼굴에 고집이 덕지덕지 묻어있다. 주체적이고 소신 있는 놈으로 자라줄래? 나도 너한테 잔소리하기 싫단 말이야. 차는 장평으로 들어섰고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둡고 흐해진 길은 장마로 인해 군데군데 파여 있어서 예상외로 차도 없는 길을 속도도 내지 못하고 천천히 가야 했다. 방림 상거리까지는 어둠을 뚫고 달렸다는 시적 표현이 절로 나올 만큼 캄캄했고 저교했다. 목적지는 정선이었지만 가는 길에 평창에 들러 1년에 한 번 견우와 직녀처럼 만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여고 시절의 남자친구와 시원한 맥주라도 한잔하고 갈 작정이다.
꼭 작년 이맘때였으니까 그를 다시 만나는 게 1년 만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그는 내게 전화로 나의 평창행 계획을 확인한 후였고 나는 여행 중에 또 당신을 만나러 가겠노라고 약속을 했지만 지금 내가 그곳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아마도 그곳에 가면 늘 그가 있을 거라고. 내가 이번 주쯤이면 여행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을 것이니 아마도 어쩌면 이번 주에는 자리를 뜨지 않고 날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터였다. 작년 여행 중에 공무원인 그는 근무 중에 나의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조퇴를 하고 내게 싱싱한 송어회를 사주었다. 평창 정선길이 위험하니 미리 갔다 다시 평창으로 돌아와 친구들도 만나고 놀다가 밤에 정선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거라며 드라이브 겸 해서 1시간 거리의 정선길을 미리 데리고 갔다 오는 수고를 해주기도 했으며 이 차는 휘발유를 많이 먹으니 도중에 연료가 떨어지면 큰일 난다며 가득 휘발유를 넣어주기도 하였다. 나는 그를 고3 때 도서관에서 만났고 우리는 함께 대학 입시를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도서관에서 서로의 자리를 맡아주며 공부했고 중요한 시기에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고 헤매던 나의 방황까지 묵묵하게 지켜봐주던 친구였다. 내가 대학을 포기하고 평창군청에 다닐 때 방학이면 서울서 내려와 세련된 모습으로 내 길을 죽이던 그는 그때도 여전히 나를 진득한 우정으로 바라봐 주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다. 내가 뒤늦게 대학에 들어갈 때쯤 그는 이미 고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나의 안부가 궁금하여 포니투를 끌고 자주 대관령을 넘어와서 밥을 사주거나 내게 필요한 물품을 사주고 돌아가곤 했다. 우리 집에선 내가 그 애와 결혼하길 바랬고 나도 어쩌면 내가 그와 결혼해서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몇 번 하곤 했었다. 하지만 그와 나는 친구가 어울리는 관계였다. 30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자 그의 동생은 내게 언니 때문이에요. 언니가 나빠요. 라고 투정을 부릴 때도 나는 그가 나를 여인이 아니라 친구로 여긴다는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런 그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지극히 평범한 가정을 꾸려가면서도 예전과 변함없이 나를 좋은 친구로 기억하고 1년에 한 번씩 기다려준다는 걸 생각해보면 꽤 기분이 괜찮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차는 어두워져서야 비로소 장평 휴게소를 지날 수 있었다. 한동안 잘 빠지더니 문막을 지나면서 거의 움직이지 못한 채 도로 위에 서 있었던 탓에 장평을 들어가지도 못한 채 2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몸이 달고 걱정이 앞서는 건 내가 아니라 이제나 저제나 도착할 때만 기다리는 친정엄마였다. 아이는 피곤한지 골아떨어져 푸푸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들어 버렸고 나는 오만 가지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서 평창 시로목 고개를 넘자마자 잠시 차를 세웠다. 시간은 밤 9시로 접어들었다. 정선까지 가려면 아직 1시간 정도 더 달려야 한다. 예서부터는 막힐 일 없으니 잘만 달리면 10시경에는 도착할 터이나 문제는 평창에서 그를 만나 시원한 생맥주 한 잔 들이키고 가야겠다는 계획을 포기해야 하는 게 못내 아쉬웠다. 전화를 미리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토요일이니까 어쩌면 내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금요일까지는 일을 해야 하니까 가게 되면 토요일이나 출발할 거라고 말을 흘린 것을 그가 기억한다면 말이다. 일단은 정선까지 곧장 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평창강을 끼고 어둠 속에서 강 저 건너편 다행히도 그다지 손상되지 않은 친정아버지의 산소를 넘겨다보며 천천히 정선으로 가는 평창 상리의 다리를 건넜다. 하살표가 그려진 정선 이정표를 보면서 제 발신을 눌렀다. 엄마, 이제 오빠네 평창 인쇄소 지나서 정선길 접어들었어요. 천천히 갈게요. 10시 좀 넘으면 도착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세요.
차는 평창을 벗어나고 있었다.